충북 제천의 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옵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 거리는 이미 푸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식당 유리문 안쪽에서 밖을 내다보며 마른 수건으로 컵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낡은 온풍기 소리만이 조용한 실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34살이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임상영양사로 일했습니다. 환자들의 식단을 짜고 영양 상담을 하고 밤늦게까지 논문 자료를 뒤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삶은 그녀에게 잘 맞았습니다. 정확하고 계획적이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쓰러진 날 그 세계는 끝났습니다. 서윤은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제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운영하던 작은 한정식집을 이어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정호식당.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걸어둔 것은 그것 말고는 아버지가 남긴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의 아버지 한정호는 한때 태성제약 충북 공장의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5년 전 공장에서 대형 유독물질 누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연일 그 사고가 실렸고 회사는 재빠르게 책임 소재를 정리했습니다. 그 끝에 남은 이름은 하나였습니다. 한정호. 형사처벌을 받았고 뒤이어 민사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가족의 재산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과정을 견디다가 결국 병을 얻었고 7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윤에게 남은 것은 낡은 식당 건물 하나와 6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서윤은 컵을 정리하다 말고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거리를 어떤 마음으로 걸었을까? 사고 이후 사람들은 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버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주방 쪽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얼른 수건을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서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최근 들어 어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이미 식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은행은 얼마 전 연장 신청마저 거절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식당도 어머니의 치료도 모두 놓칠 상황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몇 번을 다시 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눈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짙은 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골 식당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한서윤 씨 되십니까? 그런데요. 저는 태성바이오 법무실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태성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저도 모르게 꽉 쥐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저한테 볼 일이 있을 리가 없는데요. 대표님께서 한서윤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대표님이요? 강태준 대표님입니다. 서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성이라는 이름만으로도 1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대표가 직접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하려 했지만 도연은 조용히 명함 한 장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서윤은 그 명함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결국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는 어머니의 수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가능성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대저택의 대문을 지나 정원을 걸어 들어가는 동안 서윤은 자신이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공기를 느꼈습니다. 잘 정돈된 나무들, 조용한 발소리,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응접실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43세 강태준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표정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대로 차갑고 정제된 인상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서윤이 자리에 앉자 태주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지나치게 길게 느껴져 서윤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한서윤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입니다. 정확히는 계약 결혼이죠. 태주는 담담하게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기간은 1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부부로서 행동하되 사생활은 철저히 분리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서윤 가족의 채무 6억 8천만 원과 어머니의 치료비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욕감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를 돈으로 사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정확한 채무 액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병원과 수술 일정까지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 제안이라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세요? 태준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조사를 좀 했습니다. 서윤은 미심쩍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돈이 필요한 여자가 세상에 저 하나는 아닐 텐데요. 왜 하필 저예요? 그 질문에 태주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굳는 것이 서윤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표정을 정리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조건에 가장 적합했으니까요. 서윤은 그 대답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짚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오래 고민했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이, 아버지가 남긴 식당 간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국 서윤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마쳤고 가까운 이들만 모인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윤은 이 모든 것이 처음 만난 사람과의 낯선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그녀는 그날 처음 알게 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밤 서윤은 낯선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은 넓고 고요했습니다. 같은 시각 태주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자물쇠는 낡았지만 손에 익은 듯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손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우 가족 관련 자료. 태주는 그 서류철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앳된 서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났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방에서 자신이 방금 시작한 결혼이 낯선 남자와의 계약이라고 믿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서윤을 이미 15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북동 저택의 겨울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밤새 내린 눈이 쌓여 있었고 서윤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집은 크고 화려했지만 그만큼 비어있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태준과 서윤의 방은 2층 양쪽 끝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완벽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행사장에 나타났고 나란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대문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면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계약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윤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는 보리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커피보다 보리차를 좋아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저녁에는 미역 줄기볶음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서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지나치게 정확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병원비 이야기가 나오자 서윤은 저도 모르게 왼손 손톱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태준이 무심히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서윤은 가벼운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저 뒷조사했어요?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태준은 곧 시선을 돌리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식사 준비됐으면 먼저 드시죠. 서윤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저 지나가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서윤도 태준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냉정하고 빈틈없다고 알려진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위가 좋지 않았고 잠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서재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악몽을 꾸는 듯 했습니다. 서윤은 자연스럽게 그의 저녁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는 반찬이라 데워놓은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이유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태준의 퇴근 시간에 맞춰 국을 데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태준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야근이 줄었고 저녁 식사를 집에서 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식탁에 마주 앉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회사 회식 자리에서 늦게 돌아온 태준은 평소와 달리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친 서윤의 손을 붙잡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지마. 서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 어디 안 가요. 다들 결국 가더군. 그 말은 서윤을 향한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태준은 곧 손을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저택의 살림을 돌보는 오명숙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전에 결혼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모님이 많이 힘들게 하고 떠나셨거든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냉정함 뒤에 숨어 있던 것이 무엇인지 그제야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윤은 태준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그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태준은 지방 출장 중이었고 폭설로 인해 돌아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미리 해둔 상태였습니다. 서윤은 일찍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은 시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놀라 나가 보니
태준이 눈을 잔뜩 맞은 채 서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길 위험하다면서요. 태준은 코트를 벗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어서. 서윤은 그 말에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보고 싶었습니다. 태준은 그렇게 말한 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서윤 씨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왜요?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 당신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서윤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오히려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후회할지는 제가 결정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계약과 상관없이 좁혀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각방 생활은 자연스럽게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서히 진짜 부부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서윤에게는 그것이 낯설고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결혼 넉 달째 서윤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받은 날 서윤은 오랫동안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계약 결혼으로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아이라는 존재가 태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조심스럽게 임신 사실을 전했습니다.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티도 나지 않는 그녀의 배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진짜 우리 아이가 여기 있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이 남자를 완전히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계약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태준은 서윤의 배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꼭 지킬게. 서윤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뭐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은 그 말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향한 다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태준의 표정에는 기쁨과 함께 이상할 정도로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 그 그늘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한 이번에는이라는 말 속에는 서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지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신 12주 차에 접어든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윤은 정기검진을 마치고 병원 로비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 한 통을 보았습니다. 윤채린입니다. 잠깐 뵙고 싶은데요. 서윤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전처였습니다. 처음에는 답장하지 않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강태준이 당신한테 무슨 말을 안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서윤은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우려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결국 서윤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시내의 한 카페에서 채린을 마주 앉았습니다. 채린은 우아한 옷차림에 어울리지 않게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서윤은 대답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채린은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낡은 종이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였습니다. 당신 아버지 한정호 씨 맞으시죠? 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서윤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채린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진짜 사고 책임자였는지 남편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채린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강태준 씨가 당신을 언제 처음 알게 됐는지도요. 서윤은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채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카페를 나섰습니다. 걸음이 자꾸만 빨라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 여자의 말을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는 태준의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서재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서재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급한 전화를 받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서윤은 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채린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서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따라 그 서랍이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손잡이를 당겨보니 잠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두꺼운 서류철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우 가족 관련 자료.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관련 기사와 조사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어머니의 병원 기록, 자신의 대학과 직장 기록, 제천 식당의 재정 상태와 채무 내역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결혼하기 훨씬 이전부터 촬영된 자신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병원 근무 시절, 제천으로 내려온 이유까지 모든 시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태준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서류철을 손에 든 채 거실로 나갔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게 성북동에서 계약서 썼던 날 아니었어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서윤은 그 침묵만으로도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답해요. 태준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사고도 알고 있었어요?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서윤의 세계가 무너지는 데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난 몇 달의 기억이 순식간에 다른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리차를 좋아하는 것도, 미역 줄기볶음을 좋아하는 것도, 정확한 채무 액수를 알고 있었던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불쌍해서 결혼했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도 당신 죄책감의 결과예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언제부터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죄책감이고 어디서부터가 사랑인데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서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그 시작이 죄책감이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태주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짐을 챙겨 제천으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불을 꺼내 깔아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도연이 제천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오래된 자료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15년 전 사고의 진짜 조사 자료입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안전설비 중단을 지시한 사람은 강태준이 아니라 그의 이복형 강태석이었습니다. 후계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생산비를 줄이려 했고 사고가 터지자 모든 책임을 한정호에게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대표님은 뒤늦게 진실을 알고 가족과 맞섰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 오랫동안 사모님 가족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태준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역시 진실 앞에서 무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마음이 곧바로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서윤은 창밖의 겨울산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거짓말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밤 서윤은 어머니 옆에 누워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준을 향한 원망과 그가 짊어졌던 무게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마음속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북동의 텅 빈 서재에서 태준은 테이블 위에 놓인 반지를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전처에게 버림받았던 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잃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